고요한 정적이 감도는 한정식 집입니다. 방 안은 무겁고 값비싼 나무 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수묵화가 걸려 있죠. 은은한 조명이 고급스러운 백자 식기들을 비춥니다. 오늘은 박은수 여사의 양아들, 강민우의 상견례 날입니다. 은수의 맞은편에는 재혼한 남편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테이블을 바라봅니다. 은수는 애써 미소를 짓고 있지만 표정은 조금 굳어 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은 곱게 깍지를 끼고 있습니다. 새로 맞춘 비단 한복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옆에 앉은 아들 민우는 연신 시계만 쳐다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설렘과 초조함이 동시에 어려 있습니다. 어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소라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은수를 안심시킵니다. 은수는 그저 아들의 손을 가볍게 두드려 줄 뿐입니다. 그때 방의 BGM 소리가 멈추고 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환한 조명과 함께 두 여자가 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앞서 걷는 젊은 여자가 바로 민우의 약혼녀 최소라입니다. 그녀는 수수하지만 단정한 원피스 차림입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맑고 씩씩해 보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소라가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목소리가 참 또랑또랑하고 맑습니다. 민우는 벌떡 일어나 그녀의 의자를 빼주는군요. 그 모습이 사랑에 빠진 청년 그 자체입니다. 은수는 소라의 첫인상이 나쁘지 않아 속으로 안도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따라 들어온 소라의 양어머니 윤 여사는 조금 달랐습니다. 화려한 무늬의 블라우스가 눈에 띕니다. 과장된 몸짓으로 손을 내젓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이렇게 좋은 곳을 다 잡아주시고 저희가 늦었죠? 윤 여사는 자리에 앉으면서도 눈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방 안의 값비싼 기물들을 훑어봅니다. 그러다 은수의 의자 옆에 놓인 핸드백에 시선이 꽂힙니다. 누구나 아는 명품 로고가 선명했죠. 그녀의 입가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 소라가 복이 많네요. 이렇게 좋으신 분들을 만나고 분위기를 띄우려는 듯한 너스레가 이어집니다. 곧이어 정갈한 음식들이 하나둘씩 차려지기 시작합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은수는 재혼한 남편과 윤 여사가 나누는 대화를 조용히 듣고만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소라에게만 향해 있습니다. 소라는 밥을 참 복스럽게 먹습니다. 민우가 챙겨주는 반찬을 받아들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습니다. 그 순수한 웃음이 은수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듯 했습니다. 민우가 대학 시절의 짓궂은 농담을 꺼냅니다. 그때 소라 씨가 저한테 화를 어찌나 내던지. 소라가 발끈하며 민우의 팔을 가볍게 칩니다. 그런 얘기는 왜 하세요, 정말. 그녀가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뒤로 젖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수의 세상이 그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소라의 왼쪽 목덜미, 묶어 올린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하얀 살결, 그 위에 선명하게 박힌 별 모양의 갈색 점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지만 완벽한 별의 형태였습니다. 은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무거운 은 젓가락이 힘없이 미끄러집니다. 쨍그랑.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날카로운 파열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은수에게로 향합니다. 음악도 사람들의 대화도 모두 멀리 사라졌습니다. 은수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 세차게 들립니다. 18년 전 그 끔찍했던 날의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갓 태어난 딸아이 지연. 그 작은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젖을 물리던 날. 아이의 목덜미를 쓸어주던 손가락의 감촉.
그리고 그 손끝에 만져졌던 그 작은 별 모양의 점. 은수의 눈이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소라의 목덜미만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소라가 당황한 얼굴로 은수를 바라봅니다.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걱정스러운 소라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은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양아들의 착한 약혼녀였던 저 아이가 이제는 18년 전 잃어버린 내 딸일지도 모른다는 거대한 의심이 되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거리는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은수는 소라가 사는 낡은 빌라 건너편에 차를 세웠습니다. 고급 세단의 실내는 바깥의 한기와는 완벽히 분리되어 있었죠. 그녀의 시선은 빌라 2층 작은 창문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저 창문 너머에 어쩌면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아이가 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그날부터 은수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18년 전의 악몽이 현실이 되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재혼한 남편의 다정한 아내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그녀는 어김없이 이곳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소라의 일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방금도 소라는 편의점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까만 비닐봉지 안에는 컵라면과 맥주 한 캔이 들어 있었죠. 은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파왔습니다. 내 딸일지도 모르는 아이가 저렇게 부실하게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심장을 내려앉게 한 것은 소라가 계산대 앞에서 망설이다가 집어든 새우 과자 한 봉지였습니다. 18년 전 잃어버린 딸 지연이 유난히 좋아했던 바로 그 과자였습니다. 아니야, 그저 우연일 뿐이야. 은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의심이라는 불씨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빌라 주변을 맴돌며 이웃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201호에 혼자 사는 처자가 있죠? 참 싹싹해 보이더라고요. 손에는 값비싼 과일 바구니와 음료수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부유해 보이는 사모님의 호의에 아무런 의심이 없었죠. 소라에 대한 자잘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모 없이 자랐지만 참 씩씩하다는 이야기,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산다는 이야기,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수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습니다. 어제는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새벽 어스름을 틈타 소라가 내놓은 쓰레기 봉투를 뒤졌습니다. 혹시나 아주 혹시나 그녀의 과거를 알 수 있는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축축한 봉투 안에는 컵라면, 용기와 낡은 화장솜뿐이었습니다. 차로 돌아온 은수는 핸들 위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자신이 이토록 비참하고 혐오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딸일지도 모르는 아이를 상대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은 어쩌면 18년치의 모성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소라가 혹시나 아프지는 않을까? 나쁜 길로 빠지지는 않을까? 밤낮으로 오직 그 아이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이 무거운 비밀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들 민우는 약혼녀만 감싸고 돌고 남편은 그저 히스테리로 치부합니다. 당신 요즘 그 아이 때문에 너무 예민해. 며느리감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남편의 무심한 한마디가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은수는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이 거대한 의심과 집착의 늪에 홀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201호의 불이 탁 하고 꺼졌습니다. 드디어 잠자리에 드는 모양입니다. 은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지친 얼굴로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녀의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이것은 딸을 찾았다는 기쁨이나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내 딸일지도 모른다는 그 무섭고도 잔인한 공포였습니다. 그 공포가 은수를 매일 밤 이곳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VVIP 라운지는 속삭임조차 소음이 되는 공간입니다. 바닥에는 푹신한 카펫이 깔려 발소리를 모두 집어삼킵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원두의 향과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이곳은 박은수 여사가 자주 찾는 휴식처이기도 하죠. 오늘은 그저 쉬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예비 며느리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는 명분으로 최소라를 이곳으로 불러냈습니다. 은수의 맞은편에 앉은 소라는 어깨를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낡은 가방이 불안하게 놓여 있습니다. 소라는 생전 처음 와보는 이 호화로운 공간이 낯설기만 합니다. 주변에 앉은 다른 여성들의 차림새는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들의 여유로운 몸짓, 조용한 대화 소리가 소라를 더욱 주눅 들게 만듭니다. 소라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색하게 올라간 입꼬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습니다. 여기 케이크가 아주 맛있단다. 마음껏 들어요. 은수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녀는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습니다. 목에는 단정한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죠. 그녀의 우아함이 이 공간과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직원이 주문한 차와 디저트를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화려한 3단 트레이가 테이블을 가득 채웁니다. 소라는 눈앞의 음식에 쉽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은수는 그런 소라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럽지만 어딘가 집요한 구석이 있습니다. 소라 양, 우리 민우가 그러는데 어릴 때 몸이 좀 약했다면서요? 드디어 은수의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머님. 그냥 감기를 좀 달고 살았다고 들었어요. 들었다고요? 그럼 가장 오래된 기억은 언제쯤인가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소라의 눈이 조금 커집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는 듯 시선을 아래로 떨굽니다. 글쎄요. 아마 7살 때쯤 놀이터에서 혼자 울고 있던 기억? 은수는 그 대답을 놓치지 않고 파고듭니다. 그 전의 기억은 전혀 없고요. 예를 들면 크게 앓았다거나 다쳤다거나.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정한 관심이 아닌 마치 취조에 가까웠습니다. 소라는 자신을 버려진 아이라고 믿고 자랐습니다. 양어머니 윤 여사는 늘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소라의 가장 아픈 상처를 들추는 칼날이 됩니다. 그녀는 지금 예비 시어머니에게 심사를 받는 기분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 같은 건 없었는지 몰라. 은수의 마지막 질문이 소라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소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은수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원망이요? 제가 왜 원망을 해야 하나요? 목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차가워졌습니다. 은수는 그 반응에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준비한 선물을 꺼냅니다. 벨벳으로 감싸인 작은 상자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가 박힌 예물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선물이에요. 민우 엄마로서 주는. 은수가 시계를 꺼내 소라의 손목에 직접 채워주려 합니다. 그때 소라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뒤로 확 뺐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닿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이 모든 상황이 거대한 계략처럼 보였습니다. 나를 돈으로 시험하고 길들이려는 거구나. 가난하고 부모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모욕을 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수의 눈에는 소라의 행동이 다르게 해석되었습니다. 내까짓게 감히 부잣집 사모님의 호의를 무시하는 당돌하고 버릇없는 행동으로 오해한 겁니다. 마음에 안 드나요? 일부러 소라 양 생각해서 고른 건데. 은수의 목소리도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순식간에 두터워졌습니다. 라운지의 다른 손님들이 그들의 냉랭한 기류를 힐끔거립니다. 소라는 더 이상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한 약속이 생각났어요. 그녀는 낡은 가방을 움켜쥐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어머님. 인사라고 하기엔 너무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소라는 도망치듯 라운지를 빠져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은수는 그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봅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 입도 되지 않은 케이크와 식어버린 찻잔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은수는 자신의 방식이 틀렸음을 어렴풋이 느낍니다. 하지만 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녀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저 아이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요. 강민우의 오피스텔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의 성격을 보여주듯 물건들은 모두 제자리에 놓여 있죠. 하지만 지금 이 공간은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가 소라 씨에게 모욕을 줬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울음 섞인 약혼녀의 목소리에 이성을 잃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그를 맞이한 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 은수였습니다. 은수는 아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보약과 밑반찬을 냉장고에 채워 넣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본 순간 은수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민우의 얼굴은 평소의 다정함 대신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체 소라 씨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냐고요? 그는 은수에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늘 순종적이었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은수는 아들의 거친 반응에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야말로 그 아이에 대해 뭘 안다고 생각하니? 은수의 목소리에도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야. 그 아이 무언가 숨기고 있어. 그녀는 차마 내 딸일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의심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그녀만의 광기 어린 망상일 뿐이었죠. 민우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소라는 그저 착하고 여린, 자신이 지켜줘야 할 여자였습니다. 숨기다니요. 가난하고 부모 없다는 게 죄라도 되나요? 어머니가 지금 하시는 행동, 소라 씨한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아세요? 민우는 사랑하는 여자와 존경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두 여자가 왜 이러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절규는 은수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습니다. 은수의 눈에는 아들마저 저 어린 여자에게 넘어가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을 향해 비수처럼 날아오는 아들의 말들이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18년 전 딸을 잃고 이제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아들마저 잃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조금도 모르는구나. 은수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모자 간의 격렬한 다툼이 오피스텔의 공기를 찢었습니다. 벽에 걸린 두 사람의 행복했던 사진이 이 상황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발 소라 씨 그냥 두세요. 다시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민우는 현관문을 거칠게 닫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쾅! 그 소리는 마치 은수의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들이 닫고 나간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결의로 번들거렸습니다. 이 모든 오해와 갈등을 끝낼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의심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유전자 검사였습니다. 과학적인 증거만이 이 지옥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은수는 흔들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패를 꺼내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 내부는 아직 텅 비어 있습니다. 페인트 냄새와 새 자재의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텅 빈 공간에서 소리가 울립니다. 햇살이 커다란 창을 통해 거실 바닥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은수는 신혼집 인테리어를 봐주겠다는 핑계로 이곳에 왔습니다. 물론 그녀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죠. 아들 민우와 소라는 마냥 행복해 보입니다. 두 사람은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야, 저기 봐. 우리 저기 공원에서 주말마다 산책하자. 소라의 목소리가 설렘으로 한껏 들떠 있습니다. 민우는 그런 소라의 어깨를 사랑스럽게 감싸 안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이 은수의 눈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수의 시선은 지금 거실 구석에 놓인 임시 의자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소라가 방금 벗어둔 베이지색 코트가 걸쳐져 있었죠. 은수의 심장이 발소리처럼 크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로 코트 쪽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시력이 순간적으로 몇 배는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검은색 안감이 살짝 뒤집힌 어깨 부분, 그 위에 가느다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붙어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거야. 은수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세차게 뛰어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손바닥은 이미 축축하게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 저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베란다에 두 사람이 버티고 있습니다. 은수는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야, 이쪽 안방 벽지 색깔은 이게 제일 나은 거였니? 그녀는 코트와는 정반대 방향인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우는 즉시 어머니의 부름에 답했습니다. 글쎄요, 어머님. 소라 씨가 직접 고른 색인데. 왜요, 별로세요? 민우가 은수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옵니다. 아니, 그냥 조금 더 밝았으면 어땠을까 해서. 은수는 벽지를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법니다. 소라는 여전히 베란다에서 바깥 풍경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은수는 민우가 벽지에 시선을 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빠르게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마치 도둑이라도 된 것처럼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미리 준비해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손이 격렬하게 떨려왔습니다. 두 번, 세 번 만에 겨우 코트 위에 붙은 머리카락을 집어냈습니다.
가느다란 머리카락 몇 올이 하얀 손수건 위에 놓였습니다.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은수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무거운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재빨리 감싸 쥐어 핸드백 가장 깊은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지퍼를 잠가야 해. 그녀는 가방 지퍼를 찰칵 소리가 나게 닫았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소라가 화난 얼굴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쪽 주방 조명은 어떠세요? 제 마음에 쏙 드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소라의 얼굴은 해맑기만 했습니다. 은수는 그 순진한 얼굴을 차마 똑바로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예쁘구나. 내가 좋다니 다행이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지만 소라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은수의 손에 들린 핸드백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안에는 한 사람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들 수도 있는 시한폭탄이 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두통이 좀 오는 것 같구나. 난 먼저 가봐야겠다. 은수는 황급히 현관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차는 곧장 유전자 검사센터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합니다. 장대비가 한강공원 주차장을 거세게 때리고 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여도 시야는 금세 흐려집니다. 차창 위로 떨어지는 빗줄기가 마치 북소리처럼 크게 울립니다. 은수는 약속된 장소에서 10분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심장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그때 검은색 중형 세단 한 대가 은수의 차 옆으로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차창이 아주 조금 틈만 보일 정도로 내려갑니다. 은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차창을 내렸습니다. 차가운 비바람이 훅 불어들어와 그녀의 뺨을 때립니다. 창문 틈으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쑥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든 남자의 손은 검은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돈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봉투가 순식간에 교환되었습니다. 검은 차는 빗속으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은수의 손에는 이제 그녀의 운명이 담긴 봉투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차창을 닫았습니다. 순간 차 안의 공기가 답답할 정도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봉투는 비에 살짝 젖어 눅눅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제발.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었습니다. 이 봉투 하나가 자신의 지난 18년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님을,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말해줄 겁니다. 그녀는 거칠게 봉투의 밀봉을 뜯어냈습니다. 손가락이 종이에 베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A 사용지 몇 장이 겹쳐진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서류 위를 미친 듯이 훑기 시작합니다. 복잡한 유전자 배열과 수치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찾는 것은 오직 마지막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친자관계 불일치 확률 99.99%.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 번이고 서류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검고 선명한 글씨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불일치. 그 두 글자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라의 뒤를 쫓던 밤들, 쓰레기 봉투를 뒤지던 비참함, 아들과의 격렬한 다툼, 그 모든 것이 딸을 잃은 여자의 미친 망상으로 결론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녀의 입에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럴 리 없어. 아니야.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핸들 위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경적 소리가 공허한 주차장에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쏟아지는 비가 그녀의 울음소리를 남김없이 삼켜버렸습니다. 그토록 확신했던 별 모양의 점마저도 그저 잔인한 우연의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폭우에 씻겨 하수구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은수는 서류를 미친 사람처럼 갈기갈기 찢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그녀의 눈물과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차창을 열고 찢어진 조각들을 빗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하얀 종이 파편들이 비바람에 흩날리다 이내 흙탕물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 민우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소라의 얼굴은 더더욱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그저 아들의 결혼을 막으려던 정신 나간 시어머니일 뿐입니다. 은수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였습니다. 주차장 구석, 어둠 속에 숨어있던 검은 차. 아까 그 흥신소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은수의 차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회장님. 시키신 대로 정확하게 처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에 젖지 않고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네, 서류는 방금 직접 확인하고 찢어버리더군요.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만족한 듯 했습니다. 직원은 전화를 끊고 빗속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잔인한 진실을 은수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은수의 집 앞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빗줄기는 멈췄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하고 무거웠죠. 차에서 내린 은수의 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젖은 솜니불처럼 절망에 푹 젖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미친 여자였을 뿐입니다. 현관문으로 향하던 은수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형 하나가 스르르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제야 집에 오시나 봐요, 사부인? 그림자 속의 인물은 바로 소라의 양어머니 윤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너스레와 달리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윤 여사는 어둠 속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은수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그것은 방금 그녀가 빗속에 던져버린 바로 그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윤 여사가 미리 준비해둔 조작된 사본이었죠. 이게 뭔지 아시죠? 감히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윤 여사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그녀는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아들 결혼 막으려고 며느리 뒷조사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내 딸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못살게 굴더니 이제는 하다하다 이런 짓까지 벌인다고요. 은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기력이 모두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남은 눈물마저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변명하려는 목소리는 기어들어가듯 작았습니다. 윤 여사는 그런 은수를 비웃으며 몰아붙였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당신 딸은 18년 전에 죽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내 딸은 내가 지켜. 다시 한번 내 딸 앞에 나타나면 그땐 이 서류 들고 경찰서로 갈 테니까. 그것은 완벽한 승리자의 선언이었습니다. 은수는 절망의 바닥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가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아들 민우였습니다. 그는 차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절망적인 모습과 윤 여사의 잔인한 폭언을 말이죠. 민우가 윤 여사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어머님, 당장 사과하세요. 저희 어머니께. 윤 여사가 당황하며 팔을 뿌리쳤습니다. 이거 나요. 민우 총각, 지금 누굴 편드는 거야?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윤 여사의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팔랑 떨어졌습니다. 민우의 시선이 그 종이에 꽂혔습니다. 그것은 유전자 검사센터의 명함이었습니다. 민우가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윤 여사가 들고 있던 서류 봉투의 로고를 확인했습니다. 명함의 이름과 봉투의 로고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순간 민우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이 검사센터 근처를 지나던 길이었습니다. 윤 여사가 검은색 세단 앞에서 어떤 남자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우연이라 생각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의 그 만남, 그리고 지금 어머니의 절망, 윤 여사의 손에 들린 저 검사 결과지. 설마. 민우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왜 소라에게 집착했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윤 여사가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은수의 망상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철저히 기획된 연극이었습니다. 민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기억 속의 남자가 흥신소 직원이라는 것을, 그리고 윤 여사가 18년 전 어머니의 딸을 훔친 유괴범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운명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진실의 꼬리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그 싸늘한 시선을 윤 여사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명함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왜 함부로 만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은수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른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었습니다. 은수의 방은 불이 꺼진 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맡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민우가 방금 전 쏟아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어머니, 그 검사 결과 조작된 거예요. 하지만 은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품었다가 다시 배신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니다, 민우야. 그냥 내가 미쳤던 게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공허했습니다. 민우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서류 몇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윤 여사라는 분 통화 내역이에요. 그것은 민우가 급하게 알아낸 윤 여사의 최근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XX 유전자 센터, 오 흥신소. 낯선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그 여자 통장 내역이고요. 검사 결과 나오기 직전에 정체 모를 돈이 흥신소로 빠져나갔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은수의 텅 비었던 눈동자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정말이냐?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가 만났던 그 흥신소 직원, 윤 여사도 똑같이 만났어요. 제가 봤습니다. 민우의 마지막 말이 은수의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된 연극이었습니다.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꺼졌던 불씨가 은수의 가슴 속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구석의 낡은 벽장을 열어젖혔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창고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쌓여있는 상자들을 거칠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앨범, 낡은 옷가지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우가 놀라 그녀를 말렸습니다. 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찾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18년 전 딸을 잃어버린 그날의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있어. 그걸 찾아야 해. 그것만 있으면 돼.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그녀의 손이 낡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에 닿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조명 냄새와 함께 켜켜이 쌓인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상자 가장 밑바닥에 곱게 접힌 손수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펼치자 색이 바랜 아기 초음파 사진이 나왔습니다. 은수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잃어버린 딸, 지연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민우야, 내 딸, 지연이. 그 아이가 유괴되던 날 입고 있던 옷이 있어. 은수의 눈이 분노로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고만 있던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직접 한 땀 한 땀 수를 놓은 베넷 저고리였어. 그녀의 기억은 18년 전 그날로 정확하게 돌아갔습니다. 하얀색 순면이었지. 그리고 가슴팍에는 내가 직접 수놓은 파란색 새 한 마리가 있었단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18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모녀를 이어줄 유일한 증표였습니다. 만약 소라가 내 딸 지연이라면 그 여자는, 그 악마는 그걸 버리지 못했을 거야. 은수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집에서 반드시 그 베넷 저고리를 찾아야 한다. 은수의 눈빛은 이제 처절한 분노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예비 시어머니와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딸을 잃은 피해자였고 한 사람은 그 진실을 밝혀야 할 조력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하나의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윤 여사의 낡은 빌라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온갖 살림살이들이 거실까지 나와 있어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소라는 이 낯선 상황에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약혼자 민우가 지금 자신의 집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민우 씨, 제발 그만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소라가 울먹이며 민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그 손을 뿌리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해, 소라야. 하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은수와 민우가 미리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 은수는 이웃 아주머니에게 부탁해 윤 여사를 밖으로 유인했습니다. 가스 점검이 나왔다는 거짓말로 말입니다. 윤 여사가 현관문을 잠그고 나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민우는 소라를 데리고 이곳으로 뛰어들어온 것입니다. 소라는 결혼 전에 꼭 확인할 것이 있다는 민우의 말만 믿고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남자는 자신이 알던 다정한 민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잃은 짐승처럼 거칠었습니다. 민우가 곧장 윤 여사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자물쇠도 없는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방 안은 더 심각했습니다. 오래된 화장대와 서랍장, 옷가지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민우는 망설임 없이 서랍을 하나씩 열어젖혔습니다. 민우 씨, 우리 엄마 방이에요. 당장 나와요. 소라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상황이 끔찍한 악몽 같았습니다. 민우는 그 목소리를 무시한 채 장롱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불더미와 낡은 옷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우는 그 옷더미를 미친 듯이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오동나무 상자였습니다. 자물쇠는 없었지만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철컥.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길한 낌새를 눈치챈 윤 여사가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웬일이야? 가스 점검은 무슨? 그녀는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오동나무 상자를 들고 있는 민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윤 여사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당장 그거 내려놓지 못해.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소의 너스레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윤 여사가 짐승처럼 민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가 민우의 팔을 손톱으로 핥히었습니다. 내놔. 이 자식아, 당장 그거 내놓으라고. 민우는 팔에 상처가 났지만 상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상자를 옆에 서 있던 소라의 품에 밀어 넣었습니다. 열어봐, 소라야. 내가 직접 확인해. 소라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상자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안 돼. 열지 마. 소라야, 엄마 말 들어. 그거 열면 안 돼. 윤 여사가 이번에는 소라에게 매달리며 애원했습니다. 소라는 두 사람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상자의 낡은 걸쇠를 풀었습니다. 삐걱. 오래된 나무 상자가 무거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아기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곱게 접힌 천 조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소라는 홀린 듯 그 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갓난아기가 입는 하얀색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팍에는 아주 선명한 푸른색 새 한 마리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소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베넷 저고리, 얼마 전 민우가 보여주었던 사진 속에서 본 그것이었습니다. 은수의 집에서 발견했다던 18년 전 잃어버린 딸의 사진. 그 사진 속에 아기가 입고 있던 것과 똑같은 옷이었습니다. 소라의 떨리는 시선이 윤 여사에게로 향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윤 여사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소리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마치 공기가 빠져나간 풍선처럼 쓰러졌습니다. 18년간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지금 막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앞은 차가운 밤 공기로 소란스러웠습니다. 빌라촌을 뒤흔들었던 소동은 결국 이곳에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의 두 손목에는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발악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넋이 나간 얼굴이었습니다. 형사들의 손에 이끌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 그것이 소라가 본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소라가 쉰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엄마, 가지마. 엄마.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경찰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미 굳게 닫힌 뒤였습니다. 엄마. 놔두고 가지마. 엄마. 소라가 절규하며 경찰차의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윤 여사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우가 뒤따라와 소라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소라야, 이러지 마. 그만해. 민우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소라가 그 손을 미친 듯이 뿌리쳤습니다. 이거나, 이 배신자, 다 당신들 때문이야. 소라의 눈이 핏발로 가득 섰습니다. 그녀는 18년간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가 유괴범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24년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이니까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 자신을 낳아준 여자, 그 두 사람이 공모해서 자신의 유일한 가족을 빼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소라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차가 붉은 경광등을 번쩍이며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소라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텅 빈 경찰서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민우는 그저 그 옆에 서서 주먹을 꽉 쥔 채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찰서 한쪽 구석,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 한 여자가 초조하게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은수였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차마 딸일지도 모르는 아이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소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물범벅이 된 시선이 정확하게 은수에게 꽂혔습니다. 당신이구나. 소라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비틀거리며 은수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증오와 원망으로 불타는 눈동자였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우리 엄마를 빼앗아 갔어. 소라가 은수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은수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충격에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야, 소라야. 그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은수가 떨리는 손을 내밀어 소라를 잡으려 했습니다. 내 딸, 지연아.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소라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 이름 부르지 마. 난 당신 딸 아니야. 난 엄마 딸이야. 윤 여사, 우리 엄마 딸이라고. 소라가 다시 한번 은수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은수는 이번에 바닥에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망가뜨려. 소라에게는 지금 두 명의 어머니가 생겼습니다. 한 명은 자신을 훔쳤지만 18년간 헌신적으로 키워준 가짜 엄마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자신을 낳았지만 18년간 낯선 사람으로 살았던 진짜 엄마였습니다. 이 잔인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는 누구의 손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은수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연아, 내 딸. 그저 그 이름만 하염없이 부를 뿐이었습니다. 민우는 이 끔찍한 비극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죽도록 사랑했던 여자. 이제는 새어머니의 딸이 되어버린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친어머니를 원망하며 밀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아무도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복도는 유난히 길고 하얗습니다. 싸늘한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됩니다. 방금 윤 여사에 대한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방청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소라의 귓가에는 판사의 마지막 선고가 기계음처럼 맴돌았습니다. 피고인 윤미숙, 징역 5년에 처한다. 그 숫자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윤 여사는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법정 경위의 손에 이끌려 허무하게 퇴장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소라를 돌아보며 무언가 절규했지만 그 소리는 두꺼운 방음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18년간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문이 닫히고 소라는 텅 빈 복도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죠.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의 무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여자가 자신을 키워준 여자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 잔인한 현실 앞에서 그녀는 무엇을 느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수가 그런 소라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결국 딸의 어깨에 닿지 못하고 힘없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은수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우리 집. 그 단어가 소라의 귀에는 너무나 낯설게 들렸습니다. 은수의 집은 궁궐처럼 넓고 화려했습니다. 빌라촌의 좁은 방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죠. 현관에 들어서자 집안의 따뜻한 공기가 소라를 덮쳤습니다. 그 온기가 오히려 소라를 더 춥게 만들었습니다. 은수는 소라를 2층의 가장 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내 방이야, 지연아. 문을 열자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분홍색 벽지, 하얀색 캐노피 침대, 선반을 가득 채운 곰 인형들. 내가 어릴 때 분홍색을 참 좋아했거든. 은수의 목소리가 설렘으로 살짝 떨렸습니다. 18년 전 잃어버린 6살 딸을 위해 꾸며놓은 방이었습니다. 시간이 그날에 그대로 멈춰버린 공간이었죠. 은수는 딸이 돌아오면 이 방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그 방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24살의 어른입니다. 컵라면과 아르바이트로 거친 청춘을 보냈습니다. 이 방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알지 못하는 박지연이라는 아이의 무덤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갈라졌습니다. 분홍색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그냥 거실 소파가 편할 것 같아요. 소라는 은수의 눈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낯선 방이 어머니의 기대가 무섭고 버거웠습니다. 그날 밤 소라는 정말로 거실 소파에서 웅크린 채 잠이 들었습니다. 값비싼 소파였지만 그녀에게는 가시방석이었습니다. 낯선 집의 낯선 공기 속에서 그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은수는 딸의 방문 앞에서 밤새 서성였습니다. 다음 날 은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그녀가 딸에게 해주고 싶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쌀밥, 갓 끓인 미역국,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 테이블은 18년치의 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잠에서 깬 소라가 부스스한 얼굴로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밥상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얼른 와서 밥 먹어. 지연이가 좋아하던 걸로만 차렸어. 은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그 밥상 앞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정성과 음식은
최소라가 아닌 박지연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런 밥상 받아본 적 없어서요. 목소리가 모기처럼 작게 기어 들어갔습니다. 아침은 원래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저는 컵라면이 더 편해요. 그 말을 끝으로 소라는 방이 아닌 현관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쾅! 닫히는 문소리가 은수의 가슴을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홀로 남겨진 은수는 화려한 밥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따뜻했던 음식들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린 18년의 세월이라는 것이 따뜻한 밥 한 끼로 예쁜 방 하나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녀가 꿈꿔왔던 딸과의 행복한 재회는 이 값비싼 가구들로 채워진 텅 빈 집처럼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소라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을 뛰쳐나온 그녀는 한강 다리 위를 멍하니 걷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렸다고 평생 원망했던 친어머니, 그 어머니가 사실은 18년간 자신을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키워줬다고 믿었던 유일한 엄마, 그 엄마는 자신을 훔친 유괴범이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그녀의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수와 소라 두 사람은 이제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 사이에는 18년이라는 세월보다 더 멀고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어색하고 고통스러운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색한 동거는 며칠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수의 집은 넓었지만 그만큼 더 공허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은수는 딸의 방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발길을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소라는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뒤엉켜 두 사람은 길을 잃은 상태였죠. 그 정막을 깨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민우였습니다. 그의 방문은 은수도 소라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때는 예비 시어머니와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을 부를 이름이 모호해졌습니다. 어머니와 딸, 그리고 스텝 오빠와 동생. 이 기묘한 관계가 식탁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음식들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은수가 애써 밥을 한술 떴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더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민우가 이 침묵을 견디기 힘들었나 봅니다. 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이 반찬 정말 맛있네요. 그는 가장 멀리 있는 잡채 그릇을 가리켰습니다. 은수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그래. 많이 먹어라. 민우는 곧이어 소라를 향해 반찬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소라 씨도, 아니, 지연이도 먹어봐요. 이거 좋아했잖아요. 그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소라와 지연, 두 개의 이름이 그의 입가에서 위태롭게 맴돌았습니다. 소라는 그가 내민 그릇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일 뿐이었습니다. 민우의 손이 민망하게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수저로 밥알만 뒤적거렸습니다. 은수는 이 모든 장면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딸을 되찾는 순간 아들은 사랑하는 여자를 잃어야 했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운명의 장난인가요? 세 사람의 불편한 기류가 식탁을 감쌌습니다. 참 묘하네요.
민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죽도록 사랑했던 여자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보니 갑자기 동생이 되어 있다니 그것은 독백이기도 했고 원망이기도 했습니다. 그 말에 처음으로 소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붉어진 눈이 민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원망. 은수 역시 들고 있던 수저를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시선도 민우에게로 향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드디어 허공에서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연인도 남매도 완벽한 모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 가장 어렵고도 첫 번째인 관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운명은 그들에게 18년 만의 행복을 선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 사람이 함께 풀어가야 할 거대하고 무거운 숙제를 남겼습니다. 은수의 집, 화려하지만 차가웠던 식탁 위에 이제 막 세 사람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